안녕하세요. 당신의 시간을 아껴주는 지식 내비게이터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12월 2주차 소식인데요. 이번 주 필리핀 세부와 보홀이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저희가 JNK 보홀지사에서 아주 꼼꼼하게 정리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작은 윌마라는 열대저기압인데요. 이게 그냥 작은 폭풍인 줄 알았더니 그 파장이 여행객부터 지역사회, 심지어 세금 문제랑 전통 소금 얘기까지 연결되더라고요. 이 거대한 연쇄 반응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할 작업은 그냥 뉴스 요약이 아닙니다. 이 흩어져 있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세부와 보홀의 현재, 그리고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죠. 곧 여행을 떠나실 분이든 아니면 현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 또 장기적인 기회를 보시는 투자자든 오늘 이야기가 아주 현실적인 나침반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단추, 12월 6일에 상륙한 열대저기압 윌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뭐 한국에 오는 그런 초강력 태풍?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기상청, 그러니까 파가사가 세부와 보홀을 포함해서 27개 지역에 태풍경보 1호를 발령하면서 모든 게 시작된 거죠. 태풍경보 1호요. 사실 저도 처음엔 그게 뭐 대승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보 1호라고 하면 그냥 바람 좀 부나 보다 하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필리핀에서 이 경보는요, 날씨 예보라기보다는 뭐랄까 해상 교통을 통제하는 행정명 스위치에 가깝습니다. 행정명 스위치요? 그게 무슨 뜻이죠? 아니, 날씨가 괜찮아 보이면 배가 다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경보 1호가 딱 발령되면요, 실제 바다가 잔잔한지 어떤지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규정상 특정 톤수 이하의 모든 선박은 출항이 그냥 금지되는 겁니다.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인 셈이죠. 그러니까 여행객 입장에서는 창밖 날씨는 멀쩡한데 항구에 갔더니 배 안 뜹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 스위치가 켜지면서 그냥 연쇄적으로 마비가... 자료에 보니까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나와 있어요. 세부랑 보홀을 잇는 핵심 노선들, 라이트 페리 같은 선사들이 운항을 전부 멈췄고요. 그 결과 전국 항만에서 발이 묶인 승객이 처음엔 8,600명, 근데 최종 집계는 11,000명이 넘었다고요? 네, 11,000명이 넘었습니다.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한데요? 만약에 당신이 그날 세부에서 보홀로 딱 넘어가려고 페리를 예약했다면 그 순간 모든 계획이 그냥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잖아요. 호텔, 투어, 다음 항공편까지 전부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냥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료를 보면 2026년 초까지 약한 라니냐 현상이 계속될 거라고 하거든요. 이건 평년보다 비가 훨씬 많이 오고 날씨가 변덕스러울 거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여행 계획 짜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필리핀 섬여행의 공식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빡빡한 일정은 정말 위험하고요. 최소 하루 정도의 예비일을 두는 게 현명한 여행자의 기본 수칙이 된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상재고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영향이 단순히 항구에만 있었던 게 아니네요. 보니까 현지 사회 기반 시설까지 타격을 줬어요. 보홀에서는 저지대 700여 가구가 홍수 때문에 미리 대피했고, 세부에서는 작은 다리 일부가 무너졌다는 소식도 있고요. 근데 정말 의외였던 건 보홀 전력 협동 조합 하던데 여기 연차 총회까지 취소됐다고요? 악천후 때문에요? 네, 그게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지역의 전력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마저 날씨 때문에 멈췄다는 거잖아요? 이건 기상이변이 이제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지역의 장기적인 계획 자체를 위협하는 핵심 변수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윌마 사태가 주는 교훈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그룹이라면? 여행자, 사업자, 투자자 이렇게 세 그룹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첫째, 여행자. 이제 스마트폰 날씨 앱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용할 선사의 페이스북 공지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 이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늘 플랜 B가 있어야 하고요. 둘째, 사업자. 기상 리스크는 이제 돌발 변수가 아니라 고정 상수로 사업 계획에 넣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세부나 보홀의 해상 운송 의존도가 높다는 이 구조적인 리스크를 반드시 가치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해변암 리조트의 가치는 이제 풍경만이 아니라는 거죠. 태풍 하나 때문에 전력조합 회의까지 취소될 정도라니 확실히 이 기업 비즈니스의 근간인 전력 문제가 평소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네요. 그럼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진짜 비즈니스 환경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마침 전력 관련해서 되게 흥미로운 소식이 있네요. 네, 바로 그 취소된 회의의 주인공 전력 문제입니다. 긍정적인 소식은 보홀 지역 전기를 공급하는 보홀라이트의 모 회사 프라임 일렉트릭이 한국의 태영전기와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이요? 네, 그래서 변압기 같은 핵심 설비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한대요. 노후된 전력망을 현대화해서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거죠. 잦은 정전에 시달리는 현지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설비 좋아지고 전기도 안정되면 다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자료를 보면 현지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이걸 강하게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좋은 지적입니다. 바로 민간 독점에 대한 우려 때문이에요. 프라임 일렉트릭 같은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전력망을 현대화하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결국 지역 전력 시장 전체를 장악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독점 구조가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효율성 개선이라는 당근 뒤에 독점과 요금 인상이라는 채찍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군요. 보홀의 장기적인 생활비나 사업 비용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네요, 이거.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히 전기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비용 구조를 바꾸는 거대한 게임인 셈이죠. 비용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전기요금만은 아니겠죠? 세금 문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필리핀 증권거래소 PSE가 국세청이랑 1억 9,500만 페소, 우리 돈으로 거의 45억 원짜리 세금 소송에 휘말렸다는 뉴스가 있네요. 네, 그 사건은 현지에서 사업하는 모든 분들께 보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증권거래소마저 저런데 일반 중소기업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실제로 필리핀 국민들이 행정적으로 가장 불만을 많이 제기하는 기관 3위가 바로 국세청, BIR입니다. 그만큼 마찰이 잦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고요? 국세청이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다고요? 바로 그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국세청이 과거의 무작위식, 소위 찍기식 세무조사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데이터에 기반한 위험 기반 감사 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데 이게 정말 무서운 변화입니다. 위험 기반 감사 시스템,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예전에는 세무공무원이 주관적으로 저기 한번 조사해볼까 했다면 이제는 시스템이 모든 기업의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업종 평균보다 이익률이 너무 낮거나 현금 매출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위험군으로 분류해서 감사 리스트에 올리는 거죠. 이제 투명한 회계 관리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 거죠. 국세청이 그렇게 스마트해지고 있다니 놀랍네요. 근데 한쪽에선 이렇게 행정이 시스템화되는데 다른 쪽에선 세부버스, 신교통, BRT 프로젝트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왜 자꾸 늦어지는 걸까요? 뭔가 좀 불균형이 느껴지는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필리핀이 가진 복잡성의 현주소죠. 세금 징수처럼 중앙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분야는 빠르게 발전하는데 여러 부처와 지방정부의 이해관계가 얽힌 대규모 건설 사업은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태풍, 정전, 세금까지 좀 무거운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구체적인 계획에 도움이 될 만한 희소식들을 좀 살펴보죠. 자료에 보니까 여행자분들을 설레게 할 소식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한동안 폐쇄됐던 오슬로베 고래상어 투어가 드디어 재개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 아,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리고 필리핀이 월드 트래블 어워드에서 무려 7년 연속으로 세계 최고의 다이빙 목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건 그냥 자연이 예쁘다는 걸 넘어서 현지 다이빙 산업의 전문성이나 안전 인프라까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큽니다. 7년 연속이라니 대단하네요. 여기에 세부퍼시픽 항공이 12월 12일에 1페소 프로모션도 시작했죠. 편도 항공권을 단돈 1페소, 우리 돈으로 25원에 파는. 그렇죠. 물론 세금이나 유료 할증료는 별도지만요. 근데 이번 주 뉴스에서 가장 특별하고 흥미로운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보홀의 전통 소금, 아신 티브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신 티브옥이요? 이름부터가 독특한데요.
그게 어떤 소금인가요? 거의 사라질 뻔했던 고대의 소금 제조 기술이에요. 코코넛 껍질을 태워서 재로 만든 다음에 그 재에 바닷물을 부어서 염도를 극도로 높인 물을 걸러냅니다. 그리고 그 소금물을 점토 항아리에 넣고 하루 종일 장작불에 끓여서 완성하죠. 결과물이 꼭 공룡알처럼 둥근 덩어리 모양이에요. 와, 세상에. 소금 하나 만드는데 그런 정성이 들어간다고요? 네, 이 기술이 이번에 유네스코 긴급보호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겁니다. 이게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세계적인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서 쓸 만큼 상업적인 성공 가능성도 있을까요? 바로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유네스코 등재는 이 소금을 단순한 토산품에서 엄청난 스토리를 가진 고부가 가치 컬처 상품으로 브랜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준 거죠. 하지만 이런 기회의 이면에는 언제나 규제라는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노빌드 존, 그러니까 건축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불법 건축물 단속을 엄청 강화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이 통했지만 이제는 어림도 없죠. 아신 TV옥 공방을 새로 짓는다고 해도 이제는 정부의 환경, 건축, 위생 규제를 처음부터 다 따라야 합니다. 아, 기회의 문은 넓어졌는데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한 조건은 훨씬 까다로워졌다. 이 말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듣고 보니 좀 혼란스럽습니다. 한쪽에선 아신 티브옥 같은 전통 문화를 보존하려고 하고 다른 쪽에선 산업단지를 확장하려고 승인해주고 또 다른 쪽에선 건축 금지 구역을 만들고 이게 저희가 놓치고 있는 큰 그림이 있는 건가요? 그 혼란스러움 자체가 바로 지금 세부와 보홀의 현실입니다. 전통의 보존, 산업의 확장, 그리고 환경 및 안전 규제 강화, 이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한 지역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흐름을 모두 이해해야 현지에서 성공적인 여행, 안정적인 정착, 그리고 현명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정말 그렇네요. 열대저기압이라는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해서 전력 독점 논란, 데이터 기반 세무조사,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전통 소금 이야기까지 정말 다사다나고 복합적인 세부와 보홀의 한 주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JNK 보홀지사에서 제공한 자료들을 통해 짚어본 이 흐름들이 당신의 다음 계획에 의미 있는 지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이 지역은 역동적인 변화의 축소판입니다. 엄청난 관광 기회와 성장 잠재력 이면에는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반복되는 자연재해 리스크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이 공존하거든요. 따라서 현지의 정보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아는 것은 이제 단순한 흥미를 넘어 위험을 피하고 기회를 잡기 위한 필수 생존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홍수 방지, 불법 건축물 단속 같은 눈에 보이는 인프라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 자료에서 국가 안보의 새로운 전선으로 해저 케이블 보호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당신이 리조트를 예약하고 현지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한국의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닷속에 깔린 보이지 않는 광케이블에 의존하고 있죠. 만약 자연재해나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이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공격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쩌면 앞으로 이 지역의 진짜 리스크는 하늘이나 바다 위가 아닌 깊은 바닷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